4천여 톤을 앞바다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오늘 귀성길에 오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행정안전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귀성길, 귀경길 교통사고와 화재 위험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는데요. 도로교통공단과 소방청 최근 5년간의 자료를 분석했더니요, 설 명절 전후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가 연휴 시작 전날인 바로 오늘이라고 합니다. 특히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오후 6시께 사고 발생이 가장 많았다고 하고요. 명절 때 온 가족이 움직이다 보니 사고가 났다 하면 인명피해가 많다고 하는데요. 빨리 도착하고 싶은 마음에 좀 서두르다 보면 순식간에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지겠죠. 또 차례상 음식 준비로 가장 바쁠 설 전날, 바로 내일은요, 주택 화재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대체로 사소한 부주의가 절반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음식을 조리하기 전에는 가스레인지 주변에 가연물이 없도록 주변을 정리정돈하는 일부터, 조리 중에는 불을 켜놓은 채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는 일 없어야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설에는 사고 소식 없이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설날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2월 8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요, 지난 10년간 운영되어 농업안전센터란 곳이 폐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요. 어른의 성장법 시간에는 결국 누구나 행복해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는 이 행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 감정평가 재테크 시간에는요, 부동산 상속세 절세를 위한 감정평가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부터 차례상 준비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군요. 며칠 전부터 준비하는 거였군요. 우리 미숙님, 힘내십시오. 자, 2013년부터 운영되어 온 농업안전보건센터란 곳이 올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 농업안전보건센터는 농작업에 따른 질병과 손상을 연구하고 예방사업을 하는 농업특화형 의료연구기관이었다고 하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 예산을 세우긴 했지만 예산 당국과 최종 합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폐지돼 갑작스레 폐업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에서 이 농업안전보건센터 폐지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이 농업안전보건센터에 대해서도 사실 잘 몰랐거든요. 설명을 좀 그렇죠. 해주세요. 네. 예. 이 농업안전보건센터는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농촌 특화형 의료연구기관입니다. 농민분들이 농작업할 때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농약 중독이라든가 근골격계 질환 같은 이 농업과 연계된 질병 문제, 또 농작업을 하다 있게 되는 부상을 연구하는 곳이고요.
연구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질병과 사고 예방하는 사업도 추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들어가서 예방 교육 같은 것도 했는데요. 이 농업안전보건센터는 임의로 세운 기관이 아니고 이 농업인 삶의 질법이라는 특별법에 근거해서 지난 2013년부터 운영되었습니다. 법이 있네요, 엄연히. 네, 법에 근거해서 사업이 진행돼 온 거네요. 네, 맞습니다. 농업인 삶의 질법 제15조 2항에 국가와 지자체는 농업인의 질환 및 업무 상태의 원인 규명 또 관련 연구 예방 치료 등을 위해서 연구기관이라든가 대학교, 병원 등이 농업안전보건센터를 설치 운영할 경우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에 처음 센터가 가동되면서 입지를 다져왔고요. 2023년, 그러니까 지난해 기준 전국 5개 지역의 권역별로 센터가 운영되었습니다. 강원, 경남, 전남, 제주, 충남 이렇게 5개 지역인데요. 네. 강원센터는 강원대병원이 지정병원이었고 허리 질환이 전문 분야였습니다. 또 경남센터는 경상대병원이 지정병원이고 상지 근골격계, 그러니까 어깨, 팔 네. 이런 데 문제가 있을 때 연구하는 그런 일을 좀 해왔습니다. 전남센터는 조선대병원이 역할을 맡아서 무릎 골관절 질환을 전문으로 연구해왔고요. 제주센터는 제주대병원에서 농작업 관련 손상 질환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충남센터는 단국대병원이 지정병원을 운영되었고 전문 분야는 농약 중독입니다. 네. 농업안전보건센터가 필요했던 이유는 뭔가요? 농업 분야가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고로 다치는 비율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 전문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이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요. 2013년에 농업안전보건센터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운영은 종료됐는데 지금 아직 이 농업안전보건센터 홈페이지가 남아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인사말 페이지 이런 글이 있는데요. 다른 산업들은 산업재해 보상 보험이 있어서 작업 중 발생하는 질병과 손상에 대해 사회보장 틀 안에서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만 이 농업 분야는 국가의 보호와 지원이라는 권리 보장이 요원하다라고 이렇게 짚었고요. 따라서 농업안전보건센터가 농업, 특히 농업인들을 농작업 관련 질병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농식품부에서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농업 분야 질병이나 사고가 우리나라만 유독 많은 건 아니고요. 네. 국제노동기구 ILO라는 데서도 농업을 업무 사망 사고율 기준 3대 위험 산업으로 이렇게 분류했는데요. 이 3대 위험 산업이 광업, 농업, 건설업입니다. 네. 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식품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연평균 244명이 농작업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농작업 중 손상사고 발생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2015년에 1.9%에서 2021년에 2.4%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작업에 따른 질병 유병률 역시 2018년에 4.8%에서 2021년에 5.3%로 증가한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을 해온 거잖아요. 농업안전보건센터가.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요. 근데 정부가 왜 올해 예산을 줄인 것도 아니고 전액 삭감한 걸까요? 예, 10년 넘게 운영되어 농업안전보건센터 갑자기 문을 닫게 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농식품부 설명을 들어보니까 올해 운영 예산을 책정하기는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기획재정부와 최종 협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정부 기조가 연구개발, 그러니까 R&D 예산을 감축하고 있는데 농업안전보건센터 사업도 이 영역에 포함돼서 예산이 감축됐다 이런 진단도 있고요. 네. 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농촌진흥청에서 유사한 연구를 하고 있다 이런 점을 들었다고 합니다. 농업안전보건센터가 적은 예산으로 일부 지역에서 연구예방 사업을 해왔지만 현장 체감도가 낮다는 점 등을 들어서 기획재정부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이 농업안전보건센터 운영 예산은 이미 감축 기조였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0년에는 매년 15억 원, 1년에 15억 원의 운영 예산이 편성됐다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1년 운영 예산이 절반 이상 뚝 깎여서 6억 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예산 규모가 점차 줄어들다가 올해 전액 삭감되면서 결국 농업안전보건센터가 폐업하게 됐습니다. 농식품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예, 농식품부 입장은 이제 기획재정부와 유사한데요. 농촌진흥청에서 하고 있는 농업안전보건연구와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교육으로 통합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농촌진흥청에서는 이 농업안전보건센터가 해온 사업하고 농진청이 지금 하고 있는 안전재해 예방 사업은 근거 법령부터 전혀 다른 사업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농식품부에서 어떤 업무 협조라든가 안내 공문도 받은 게 없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이제 농정신문에서 취재하는 과정에 얘기를 들었는데요. 최근 언론 보도에서 농업안전보건센터가 문을 닫으면서 이 농민 건강권이 외면받고 있는다 이런 비판 기사들이 나오자 지난 6일자로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에서 설명자를 냈는데요. 기재부 입장과 같은 맥락으로 교육 사업을 농진청 사업으로 통합한다는 거 그리고 농업안전보건센터가 수행한 연구 데이터가 농촌진흥청으로 이관돼서 관련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농업안전보건센터가 유지됐을 때처럼 의료 전문가의 연구가 지속된다고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 농민들의 건강 문제를 전문 의료진들이 집중 연구해온 성과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성과가 보전되는 어떤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농민 질환에 대한 의료적 사업이 지속되느냐 중단되느냐 이런 갈림길에 놓여 있는데요. 농업안전보건센터가 그간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하면 그걸 보완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확대 발전시켰어야 하는데 예산 당국을 설득하지 못한 이 농촌여성정책팀에서 명확한 대책 없이 사업을 없앴다는 것에 비판의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네. 농업인 삶의 질 기본계획 5개년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이 5년간의 법정 기본계획입니다. 법정 기본계획 안에는 농업안전보건센터의 기능을 확대해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적극 시행하자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법정 계획조차 현재는 공연불이 된 상황이라는 점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농식품부에서 하루빨리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농수산 이슈 지금까지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서툰 어른들의 마음이 자라는 어른의 성장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꿈꾸는 행복에 대해 얘기해 보겠는데요. 그간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럼 행복이란 어떤 감정이고 또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어려운 주제 아니에요? 너무 추상적이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은 사실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그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항상 행복하고 싶어하죠. 우리가 인사할 때도 행복하세요. 예. 그렇게 인사하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약간 가식적이긴 하지만. 예. 제가 그렇게 많이 인사했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럼 꼭 그렇게 우리가 항상 편안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데 정작 행복이 뭔지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진짜 내가 행복한지 행복하세요라고 물어보면은 또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 그렇죠. 어떤 면은 좀 행복한 것 같은데 또 어떤 건 또 행복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뭉뚱그려서 행복하다고 하기엔 좀 뭔가 복잡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원래 행복이라는 감정도 말씀하셨듯이 좀 다소 철학적이거나 혹은 종교적이기도 하고 애매모호한 경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생각보다 행복에 대한 연구가 꽤 오랫동안 과학적인 방법을 연구해온 주제고요. 네. 처음에는 심리학자가 이걸 시작했다가 나중엔 경제학자 그리고 뇌과학자들도 함께 연구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연구의 결과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행복이 근데 굉장히 추상적이고 주관적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객관적으로 연구가 되나요? 네, 물론 개인이 느끼는 행복감은 사람마다 좀 많이 다릅니다만 무엇을 해야 행복감을 느끼는지 상당히 다르고요. 근데 행복감이 본인이 느끼는 어떤 안녕감 웰빙이라고 하죠. 혹은 삶에 대한 만족감으로 정의할 수 있다면 그런 감각이 감각에 어떤 삶의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 요소가 늘거나 주는 데 따라서 얼마나 변화가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연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네. 거기에 미친 요소들도 좀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꼭 복잡한 방법만 있는 건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 예를 들면 네. 얼마나 행복하세요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한 0점에서 10점까지 직접 점수를 매길 수가 있잖아요. 나는 항상 행복하다. 뭐 10점. 너무 불행하다 0점 해가지고 네. 점수 매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만족감을 느낄 때 뇌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MRI를 찍어본다면요. 그 순간 혈류를 측정해 보면은 이게 행복감을 느낄 때 어느 부위에서 활성화가 되는구나. 뇌에 어떤 부위가 관련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행복 느낄 때 얼굴 근육이나 몸의 긴장도 같은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연구할 수도 있는데요. 네. 이런 감정들 그래서 객관적 지표나 자료를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설명을 들어보니까 조금 이제 와닿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행복을 어떤 감정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게 또한 뭐 답을 내리기 좀 어려운 질문인데 네, 네. 어떤 분은 왜냐하면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분은 뭐 요번 달 급여가 많이 들어왔어. 행복해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야근하고 돌아와서 샤워 마치고 시원한 맥주 한잔 하면서 이게 바로 행복이지 인생 별거 그쵸. 있나 예.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이제 불안감 자주 느끼는 분은 오늘 별일 없었고 그냥 오늘 좀 덜 불행했다는 것에 좀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좀 돈을 많이 가지는 것, 투자했는데 뭐 돈이 많이 대박이 나서 돈이 많이 벌어지는 것에 또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반면에 금욕이 또 행복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죠. 금욕이요? 네, 참는 거. 네, 참는 거. 욕구를 참는 것이 행복에 다다르는 길이다라는 사람도 있는데요. 정말 뭐 이거는 다양하게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마다 다른 행복의 형태에도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살펴보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의 체계,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원하는 대상에 대한 욕구가 어느 정도 있는가에 따라서, 근데 이것이 대상이 다 다르잖아요. 원하는 대상이. 그쵸.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가에 따라서 얼마나 만족스러운가에 대한 상태가 바로 행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이 있고 현재 나의 삶이 그 방향에 부합하는지에 따라서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고가 갈리게 되는 거죠. 네. 보통 이제 자연스러운 행복감이라고 하는 게 삶에서 진짜로 갈망하는 게 있다면 이게 채워질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다만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는 것을 좀 피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짧은 순간의 만족을 피하는 것은 쾌락에만 보통 집중하게 되잖아요. 술이나 뭐 마약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에 좀 집중하게 되니까 행복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느껴지는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관점, 단기적인 게 아니고. 그렇죠. 또 궁금한 게 있어요. 그 행복을 혹시 사람만 느끼나요? 왜냐하면 저는 그 다큐에서 원숭이가 뭐 이렇게 네. 기분 좋았을 때 진짜 활짝 웃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강아지들도 막 꼬리 흔들잖아요. 그렇죠, 기분 맞습니다. 좋으면. 네, 근데 이제 뭐 행복은 주관자의 감정이지만 꼭 인간이 느끼는 행복감의 인지적인 면에만 국한해서 보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동물도 행복을 느낀다는 연구가 있죠. 또 우리도 많이 접하게 되고, 약간 말씀하셨던 다큐멘터리라든지 네. 동물원만 가도 맞아요. 먹이 주면 막 좋아하고 진짜 달래주는데,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네. 동물은 이제 본능적으로 물리적인 욕구가 채워지면은 또 행복을 느끼게 되고요. 근데 인간도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죠. 우리가 항상 갈망하고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식욕, 수면욕, 성욕 뭐 이런 것들인데 배가 고플 때 맛있는 걸 먹으면 행복해. 또 졸릴 때 단잠 자게 되면 꿀맛이야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채워지게 되면 우리도 좀 행복하게 느끼거든요. 다만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인간은 본인의 경험, 현재 느끼는 어떤 느낌들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뭔가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만족감이 충족되는 것에 더해서 삶 전체 방향이나 내가 처한 삶의 맥락에 따라서 이 만족감이 긍정적이기도 하고 또 부정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또 다른 동물보다는 고위 인지 기능이 더 발달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좀 스스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미 부여가 가능하죠. 왜 우리가 이런 말도 있잖아요. 스스로 생각하고 결심해서 자살하는 동물은 인간만이 유일하다. 그래요. 예전에 진료실 찾아오신 분이 한 분 떠오르는데, 그분의 어머니가 얼마 전에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돈도 잘 벌고 좋은 집에 살고 다른 가족도 다 건강하고 행복한데 우리 엄마가 이거를 누리지 못하고 가셨을 걸 생각하니까 아이고. 너무 고통스럽고 이 만족감이 하나도 없다. 이런 것처럼 현재 상황이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할지라도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떤 정서적으로 이런 부분이 충족되지 않으면 또 불행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인간이 좀 불행한 면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 예. 갑자기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네, 예. 그렇죠.
그럼 뭐 이런 얘기 듣다 보면 아까 좀 그런 생각 들어요. 그냥 우리도 인간도 그냥 좀 단순하게 강아지처럼. 맞습니다. 네, 그냥 조금 예. 먹고 행복하고 이랬으면 좀 더 이 뭐랄까요, 그 프로세싱이 단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책 구절 하나를 소개시켜드리면 네. 박웅현 씨라고 광고인이 계시는데요. 저 이번 거 읽어본 것 같아요. 네, 그 책은 도끼다라는 책을 오, 쓰신 네, 그분의 이제 예전에 책 중에 읽어봤죠. 내용 네. 보면은 개처럼 살자. 좌우명이 개처럼 살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생각해 보면 걔는 이제 어제 속상했던 거 신경 안 쓰고 내일 뭘 먹을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거든요. 그냥 주어진 거 단순하게 만족하고 하죠. 산책 갈 때 왜 좋은 풍경을 보면은 걔는 그냥 막 꼬리 흔들면서 좋다 하는데 우리는 이제 보통 그걸 보면서도 오늘 주식 오를까? 회사에서 오늘 혼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그 순간을 왜 즐기지 주식 못해요. 얘기를 자꾸 하세요? 좀 마음이 굉장히 안 좋은데. 그러시군요. 예, 네. 아닙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네. 좀 강아지 생각하면 좀 부러워지기도 하죠. 그렇죠. 네, 네. 현재 순간에 머물 수 있는 능력이 또 행복감과 관련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강아지에게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많네요. 얘기 듣다 그렇죠. 보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뭐 이 순간에 방송하면서도 이따 뭐 해야 되는데 이 생각하게 되고. 역시 프로 방송인. 방송을 하면서도 그 다음 걸 생각하는. 그런가요? 예. 그래서 현재 장소와 이 순간에 머물러서 있는 그대로 즐거움을 얻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대급부로 현대 사회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명상하자 혹은 뭐 철학적인 부분들을 좀 이제 우리가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데요. 마음 챙김 명상 시작할 때 제일 처음 하는 연습이 뭐냐면 건포도 명상이거든요. 건포도요? 건포도. 먹는 건포도, 거요? 예, 먹는 작은 건포도 하나 가져와서 보통 이걸 먹으려고 하면은 그냥 입에 넣고 그냥 맛을 보고 끝이잖아요. 처음에 이 연습을 할 때는 건포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관찰하고 빛에도 한번 비춰보고 그 다음에 냄새도 맡아보고 입에 조금씩 넣어서 질감을 느끼고 혀로 조금씩 씹어보고 목 넘김을 느끼면서 현재 순간에 어떤 감각을 하고 있는지를 연습하는 걸 제일 먼저 합니다. 약간 오감으로 막 이렇게 연습하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네. 그 위스콘신 대학 연구팀의 연구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명칭을 얻은 사람이 있거든요. 네. 과연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일까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그 직업의 특성이 있는 거예요? 네네.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명칭을 얻었을까요?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방송국 직원은 아니에요. 진짜 이건 확실합니다. 네. 승려입니다. 승려. 예. 마티웨 리카르라는 이제 승려가 가장 행복한 사람의 명칭을 얻었는데 이분이 이제 삶이 계속 명상하고 인내하고 묵상하는 삶이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느끼는 보통 뭐 돈을 많이 벌고 아주 화려하게 살고 이런 것들이 행복한 삶이 아니고 굉장히 좀 절제되고 검소한 그런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그 사람의 삶인 거고 그래서 그 사람의 뇌를 연구해 보니까 행복감을 느낄 때 느껴지는 그런 뇌파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다 따라 살기 힘들더라도 행복의 요소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힌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야,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에 대한 연구들이 꽤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오랫동안 이 연구에서 나온 결론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 발달 연구가 좀 유명한 연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좀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요. 1938년도 한참 됐죠. 굉장히 오래된 연구인데 그때부터 하버드 대학교 학생 268명과 보스턴 빈민촌의 10대 456명을 함께 80년 동안 추적 조사하면서 그 데이터를 발표했는데요. 굉장히 기간이 기니까 연구 책임자도 여러 번 바뀌었고요. 관련된 책도 좀 많이 나왔었는데 네. 그 사람들인데 뭐 건강 상태나 재정적 능력이나 가족관계, 종교 같은 것을 포함해서 평생 동안 어떤 요소들이 삶의 만족도나 아니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지 계속해서 연구를 한 거죠. 네. 그 결과를 보면요. 일단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돈. 돈만 하면 과연 행복할까? 궁금해요. 저도. 굉장히 좀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 결론은 연수입이 일정 수준까지는 비례관계를 갖는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돈은 행복하지 않아 이것도 좀 거짓말이고 돈이 많으면 행복해도 이제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정 수준까지는 행복해지는데 어느 수준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금액 수준이 당시 연구에는 한 6만 5천 달러. 비용이 적은 건 아닌데 또 지금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10만 달러 정도 필요하다는 말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한 GDP 1인당 GDP 수준. 네, 그 정도. 네, 1인당 연 어떤 총 생산량 정도. 맞아. 이거 미국이죠. 네, 그래서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또 하나 이제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거 하나가 관계입니다. 관계가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데니얼 길버트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이제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관계라고 강조를 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고 싶으면 다른 것보다도 그 사람의 친구가 얼마나 많은지
관계질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면 된다라고 관계의 질도. 네네, 얼마나 좋은지를 보면 된다라고 하고요. 연구에서는 외로움이 독과 같아가지고 흡연만큼이나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기도 합니다. 고립된 중년은 뇌에서 콜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러면 염증 수치가 많이 증가하게 되고 뇌 기능도 떨어진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외로움이 한마디로 염증을 불러와요. 네네, 뇌 염증을 불러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세상에. 얼마나 많이 사람 친구들이 많은가가 중요한 게 또 아니고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네. 얼마나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가가 더 중요하다. 한두 명이라도 내가 좀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또 행복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정말 얕은 그런 인간관계는 아무리 많아봤자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네. 관계가 진짜 우리 행복에 중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현대 사회는 요즘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뭐랄까요, SNS 같은 거 보면 특히나 피상적 관계 이런 거에, 그러니까 이런 표현 하기 싫지만 좀 가식적인 관계에 좀 집착하게 되는 게 좀 있잖아요. 네, 저도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친구로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SNS가 관계 조미료 역할을 한다면 꼭 나쁜 건 아니라고 그렇죠. 하고요. 네. 예전에는 뭐 서신을 교환하거나 아니면 직접 사교장을 찾아다니면서 의사소통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요즘에는 형태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 메시지 보내고 전화하고 SNS로 댓글을 달 수 있는 시대니까 내가 원하는 대상과 능동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이 SNS의 순기능이니까요. 네. 이렇게 할 수 있다면은 괜찮은데 또 이제 너무 수동적으로 집착하게 된다면 좀 문제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행복하고 싶지만 참 삶이 어렵잖아요. 좀 우리가 뭐 고통도 삶에서 찾아오고 그런 고통을 딛고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삶에는 항상 예측하지 못한 고통이 따라다니는데 네. 사실 뭐 고통을 피할 수는 없거든요. 네. 하지만 행복에 대한 연구 중에 얻게 된 결론 중에서 우리한테 3개월 이상 영향을 주는 사건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일도 3개월 지나면 덤덤해지고 슬픈 일도 3개월 지나면 또 어느 정도 받아들이게 된다는 말이니까요. 예. 혹시 3개월 기간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좀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는 다시 행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린의 성장법 오늘 정신과 전문의 신재영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내가 가진 재산 가치를 더 올리고 손실을 줄여주는 방법을 배워보는 시간, 감정평가 재테크 시간입니다. 재산을 상속받을 일이 생길 때 상속세를 낼 돈을 마련하기가 힘들다고 할 정도로 어려운 세금 문제에 부딪히는데요. 이때 감정평가를 받아서 신고하면 상속세나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속 부동산 절세를 위한 감정평가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효정 감정평가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 상속이라는 게 이제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발생하는 일인데 그 주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겪게 될 일이라서 이 상속세라는 내용을 잘 알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준비하기도 좀 어렵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 상속세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서 고인의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에게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이라서요. 민법상 상속인의 우선순위가 자녀와 배우자, 부모와 배우자, 형제, 자매 그리고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이기 때문에 가까운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이 상속 문제입니다. 네. 가족의 사망을 경험하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참 어려운 내용이고 네. 근데 살면서 또 한 번쯤은 꼭 발생하는 부분이기도 네. 합니다. 이 또 큰 금액이 걸린 경우가 많아서 잘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 상속 재산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이 부동산인데요. 그 요즘은 아파트 한 채만 상속받아도 이 세금을 걱정해야 한다는 네. 말이 나올 정도라면서요. 예. 실제 그런가요? 상속세 내는 사람은 걱정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아마 상속세 낼 정도면 엄청 부자다. 세금 걱정 없는 사람이다. 네. 이런 취지로 하는 말 같은데 네. 근데 이제 막상 상속세 그 절세 감정평가를 하면서 느끼는 현실은 좀 다릅니다. 아파트 가격만 보더라도 불과 몇 년 전에 비해서 뭐 수억씩 오른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2018년 초에 6억 7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의 평균을 살펴보니까 10억 5천 정도로 이렇게 확 올랐어요. 거의 4억이 올랐네요. 그렇죠. 예, 예.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고 평균이. 예. 네. 최근에 서울에 있는 그 서초구에 소재하는 아파트 상속세 감정평가를 하면서 찾아보니까 2018년 1월 당시에 이 서초구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3억이었는데 작년 말에 20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한 5년 사이에 한 7억 정도가 오르게 된 거죠. 예. 경기도 분당의 경우도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작년 말 기준으로 거의 13억 원에 육박했고요. 이렇게 몇 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정말 아파트 한 채만 상속을 받아도 2, 3억씩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소득이 일정한 직장인들이 이렇게 2억, 3억 뭐 이상 되는 금액을 마련하기가 그렇죠. 재원을 마련하기가 이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상속세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이게 상속세는 거의 대부분 세무조사를 한다고 또 들었는데 네. 그 일반인 입장에서 세무조사 받는 것 자체가 좀 부담될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러면은 그 상속세를 잘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면 의무가 끝나는 게 아닌가 봐요. 예,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 그대로 이 상속세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네. 세무서에서 납세자 신고한 내용이 적정한지를 조사해서 최종적으로 이 세금을 결정하는 시스템인데요. 상속세 신고가 피상속인이 사망하신 날로부터 6개월이 속하는 달에 말일까지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월 15일에 고인이 사망하셨다 그러면 7월 말일까지가 상속세를 신고하는 기한이 됩니다. 6개월 이 속하는 달에 말일까지. 근데 7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하고 나면 아, 다 끝났다. 이제 정리가 됐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9개월 동안 상속세를 결정하는 기한이거든요. 그래서 상속세 신고가 끝나면 세무서에서 이 세무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세금을 결정하는데 네.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는 거의 100%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세무조사 거의 100%. 네. 그 부동산을 상속받았을 때 그러면 어떤 부분을 좀 유의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상속 재산 가액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텐데 그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 상속세 이 과세 체계가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이 높을수록 세금도 당연히 높아지게 되고 또 세율도 높아지게 되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상속받는 토지가 1억 원 이하다 그러면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네. 10억 원 이하다 그럼 30%가 적용되는데 네. 과세 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세율이 50%까지 됩니다. 굉장히 높죠. 예. 그런데 상속세에서는 이제 인적 공제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를 가정해서 단순하게 계산하면 20억 원의 부동산을 상속했다 하면은 상속세가 한 2억 3천만 원 정도 발생을 하고요. 근데 부동산이 30억이야. 그러면 6억 2천만 원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상속받는 부동산의 가액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세금의 크기가 결정되니까요.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부동산의 가액이 얼마인가 그것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듣고 보니까 이제 상속 재산이 부동산이면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맞습니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상속 부동산의 가액은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서 신고를 해야 절세에 도움이 될까요? 일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 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시가. 네, 우리가 이 시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쵸. 네, 부동산의 시가를 어떻게 결정할까 이 문제인데 대체로는 그 감정평가액과 또는 유사 매매 가격으로 결정을 하는 편인데 그 유사 매매 가격이라는 건 결국 내 부동산 가격이 아니고 비슷한 부동산이 얼마에 거래됐는가 요거를 포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아예 내 부동산 가격이 얼마야라고 특정해서 신고를 하면 절세에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유사 매매 사례가 많이 있다고 많이 들었는데요. 있죠. 예. 굳이 감정 평가를 하지 않고도 그러면 유사 매매 사례로 신고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덜컥 유사 매매 사례로 신고하는 것보다는 감정평가해서 신고하면 유리할까? 이런 옵션이 있으니까 한 번쯤 검토를 해보고 여러 가지 선택지를 따져보는 게 좋겠다는 건데요. 만약에 유사 매매 사례가 10억 원이다. 근데 감정평가했어. 9억이 나왔다. 그러면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잖아요. 과세 표준이 1억 원이나 낮아지니까요. 그래서 유사 매매 사례라는 게 결국에는 내 부동산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나한테 적용하는 것보다는 아예 내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으로 산정하면 절세에 도움이 될까? 이걸 미리 검토해 보는 게 필요하다는 네. 건데요. 실제로 많이 나오는 케이스인데 아파트의 경우
저층 아파트는 고층 아파트보다는 이제 가격이 좀 싸지 않습니까? 또 나는 우리 동은 앞동에 가로막혀 있어서 뷰가 잘 안 나오는데 소위 뻥뷰라고 하죠. 이렇게 빵 뚫린 그 로얄층, 로얄동에 어떤 사례가 거래가 됐는데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으로 거래가 됐는데 그걸 그대로 내 부동산에 적용해서 세금을 낸다. 안 되죠.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예, 네. 억울하죠. 그래서 매매 사례가 많이 있는 경우라도 감정평가 통해서 좀 더 유리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는 것이 현명하다 이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무조건 받아야겠는데. 근데 아파트나 이제 오피스텔 같은 공공주택은 이제 비슷한 매매 사례가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시골의 농지나 네. 선산 이런 경우에는 글쎄요, 딱히 주변에 매매된 사례도 별로 찾기 어려울 것 같고, 그쵸. 뭔가 시장에서 형성된 시가를 추정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 추정 자체가 어려운 부동산들이 있습니다. 유사 매매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더 그럴 텐데요. 그럴 때는 보충적 평가 방식이라고 해서 보충적 평가 방식? 네. 예.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상평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주 접하는 부분인데요. 저희 의뢰인이 시골에 있는 땅을 상속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은 양도할 계획도 없었어요. 그래서 공시지가 그때 당시에 한 5억 정도로 신고를 했는데 네. 그 땅이 3기 신도시에 이게 편입이 돼서 보상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한 네. 거죠. 아들이 시골 농지를 공시지가인 5억 원에 상속 신고를 했는데 네. 2년 뒤에 보상금이 7억 원이 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7억 원 그리고 취득한 가액은 5억 원, 2억 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하게 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한 8천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동산을 만약에 상속받았을 당시에 감정평가액으로 말하자면 시가로 신고를 했더라면 충분히 7억 정도가 산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차피 인적공제가 10억 원까지 되는 부분이어서 7억 감정평가액 7억으로 신고를 했더라도 상속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양도소득세도 0원으로 만들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이때 그런 감정평가 수수료가 예. 약 1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였는데 100만 원으로 8천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예. 물론 사람들이 이렇게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서 수용을 당할 거라는 거를 예상하기는 기분 좋긴 한데 예상은 못하죠. 예상 못합니다. 예. 어려워요. 근데 의외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모쪼록 양도 계획이 있는 경우라면은 상속세에서는 인적공제가 많이 되니까 시골의 농지나 선산 같은 경우라도 감정평가액으로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추후 양도세 절감에 도움이 되니까 네. 예, 미래 양도소득세도 함께 대비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 국세청에서 상속 증여세 부과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 사업을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2020년부터 국세청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이나 지상에 건물이 없는 토지를 이제 나대지라고 하는데 나대지. 네. 이런 나대지를 상속 증여 받을 때 있어서 적정한 시가로 과세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직접 시가 감정평가를 해서 세금을 결정하는 사업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그 이야기했던 시골의 농지나 선산 같은 경우도 매매 사례가 별로 없는데 또 좋은 위치에 있는 좋은 부동산들이 있잖아요. 비싼 부동산, 꼬마 빌딩 같은 것들. 이런 고가의 부동산도 매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용시킬 만한 유사 매매 사례를 잘 찾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과거에는 공시지가로 이렇게 상속세나 증여세를 많이 신고했어요. 이런 고가 부동산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유사 매매 사례가 많고 상대적으로 가액이 조금 더 저렴한 아파트는 시가로 이렇게 과세를 하는데 뭐 80억, 100억 되는 그 부동산들은 공시지가로 과세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국세청 감정평가 사업이 시행된 건데요. 이렇게 비주거용 부동산이나 고액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라면 공시지가 같은 걸로 신고를 하면 거의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진행한 감정평가액으로 세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납세자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 영역으로 가버리게 되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내 상황에 맞춘 그런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시는 추세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감정평가를 받아서 상속세를 신고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네. 한 군데의 감정평가 그 회사에서
평가를 받으면 되나요? 중요한 질문이죠. 예. 네. 두 군데서 받으면 수수료가 또 2배로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예. 기준 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부동산은 한 군데서만 감정평가를 받으면 되고요. 근데 기준 시가가 10억 원을 초과한다 하면 두 군데 업체에서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해요. 받아야만 합니다. 오, 네. 예. 많은 상속인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시가가 10억이 넘으면 두 군데서 받아야 되냐? 근데 네. 그게 아니고 이 10억 원이라는 기준은 공시지가나 뭐 공동주택 공시가격 같은 이 기준 시가를 말하고요. 이 기준 시가는 이제 일반적으로 시가에 비해서 한 70% 수준에 불과하니까 기준 시가로 기준 시가로. 예, 파악해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듣고 보니까 상속인들이 안전하게 시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감정평가다. 이거는 이제 확실히 알겠는데요. 근데 이제 비용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럼요. 수수료. 네네네. 어떡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감정평가 수수료는 평가 금액에 따라서 결정되는 법정 수수료입니다. 평가 금액이 10억 원이다 그러면 계략 한 120, 30만 원 정도. 평가 금액이 20억이다 그러면 한 200만 원 정도 산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상속 증여세 신고를 위해서 감정평가를 받으면 수수료가 500만 원까지 필요 경비로 공제가 됩니다. 공제가 돼요. 네. 네. 그래서 납세자의 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그 제도의 취지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절세가 되는 방향으로 감정평가를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정평가 재테크 시간 오늘은 상속세 절세를 위한 감정평가의 활용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박효정 감정평가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희상님이 일상에서의 소소한 것들에서 만족감을 찾으면 삶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오늘 다가올 행복이 기대된다 보내주셨고요. 또 우리 도윤님도 설 연휴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설 연휴 전날입니다. 네, 준비 잘 하시고요. 전 내일 다시 건강하게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보,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래요.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는 지난해와 변동사항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휴대폰으로 신청하도록 문자가 온다고 하네요.